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9월 5일입니다. 주말에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한 주간 전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왼쪽에 우리 타임라인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해외 변수들,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예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종목들을 왜 안 하냐 라고 하셔가지고 차제에 테슬라라든지 관심이 많은 소위 테슬라, 아마존, 애플 관련 종목들의 주가 예상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대외 변수로 역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이 큰 소위 환율들, 이렇게 유로 대 달러 환율, 달러 대 엔화 환율로 인해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될 건지를 점쳐보고요. 그래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해 보죠. 결과적으로 봐서 이런 대외 변수와 환율과 해외 종목을 보면은 그래서 다음 주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변수부터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 지난번에 제가 주간 전망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화면을 전혀 제가 바꾸지 않았죠, 그죠?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ABC 끝나고 그 다음 다시 1, 2,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그러고 이제 뭡니까? 다시 이제 4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까지 했으니까 뭡니까? 이제 4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4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4번 파동이 나타난 다음에 물론 앞으로 한 번에 더 5번 파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정이 끝난다고 말하기는 좀 너무 짧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여기 2번 파동이었죠. 3회 1, 3회 2, 3회 3, 4. 여기 이게 1번, 여기 1번 파동이었죠. 여기 2번 파동이죠. 그죠? 지금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2번 파동인데 짧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4번 파동이나 2번 파동이나 비슷하게 나타날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번 파동과 4번 파동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아마도 4번 파동은 좀 더 길지 않겠냐, 그리고 좀 더 지루하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뭐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RSI가 고점에서 이렇게 매도 신호가 진작에 나타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지수가 밀리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도 다우 지수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RSI도 그렇고 엘리어트도 그렇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크게 본다면요. 이게 뭡니까? 전환선, 빨간선이 전환선인데, 전환선을 보더라도 현재 전환선이 꺾였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과거에, 근데 8월달 이후에 전환선이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환선이 꺾이고 나서 당분간 조정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전히 4번 파동이다. 4번 파동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 경우에도 1, 2, 그 다음에 여기가 3, 4, 그 다음에 지금 5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죠? 근데 5 중에서 5에 5에 1, 5에 2, 5에 3까지 했으니까 5에 4가 되겠죠. 그죠? 5에 4 다음에 뭡니까? 또 5에 5는 또 있을 거예요. 5에 5는 있을 텐데, 이 5에 5가 있기 전까지의 조정은 좀 더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4번 파동이라 여기 2번 파동인데, 그죠? 5에 2인데, 5에 2가 보다시피 짧잖아요. 그죠? 짧으니까, 짧고 얼마 안 됐으니까 4번 파동이 길게, 깊숙하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끝났으니까, 이거는 훨씬 더, 예컨대 2번 파동이 단순하게 나타나면은 4번 파동은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2번 파동과 4번 파동이 서로 다르다 라는 측면에서도 4번 파동의, 지금의 4번 파동은 좀 더 길게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뭡니까? 구름 정도까지는 가보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래사에도 이미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아래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다드 푸어 500에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그죠? 그 다음에 ABC 끝나고 다시 1, 2, 3, 3회 1, 2,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까지 한 다음에 24다 이거죠. 그죠? 지금 현재는 4다 이게 4죠. 그 다음에 다시 5가 있을 거다. 물론 4가 지금 다 보니까 한결같이 다 4번 파동의 어딘가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우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4번 파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정말 한결같이 이번 파동은 우리가 이번 파동을 보시 이번 파동은 되게 짧게 얼마 깊게 안 나타났으니까 4번 파동은 길게 그리고 지루하고 깊게 나타날 공산이 높다. 파동 변화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로 보건대 나스닥이나 다우나 S&P나 전부 4번 파동의 와중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주로 해서 그다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정이 좀 더 깊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죠. 자, 개별 종목의 경우에 최근에 한참 뜨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파동을 참 매기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매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매겨야 잘 될까요? 뭐 이게 1, 2는 맞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까지를 3으로 보면서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이걸 4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시 5가 있지 않겠냐. 지금 이제 5가 끝나고 아무래도 역시 지금은 조정의 국면이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환선은 꺾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래사에서 이미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물론 어제 같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정규장에서는 플러스 2.78% 플러스로 마감되긴 했죠. 아래쪽에 긴 꼬리가 나타나면서. 근데 문제는 시간에 거래에서 테슬라가 그동안에 S&P 500 지수의 500 지수 안에 편입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테슬라의 주가를 겨니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S&P 지수에 들어가게 된다면 S&P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걸 따라가야 하는 펀드에서는 어쩔 수 없이 S&P 지수와 같은 수익률이 내려면은 S&P 지수의 시가 비중이 높은 테슬라 같은 종목을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펀드에서 결국은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테슬라의 주가를 그동안에 끌어올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외에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액면분할을 통해 가지고 소위 주가를 싸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다는 것도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라고 변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소위 차익 실현 욕구도 많아지고 있고 액면분할에 대한 효과는 끝난 것 같고 더더구나 S&P 지수 500 지수에 들어갈 것이 편입될 것이라는 희망은 날아가 버렸으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스닥 선물지수부터 시작해서 역시 마이너스로 밀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역시도 여전히 조정의 와중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존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아마 여기가 복잡해 보이는 여기가 대개 4번으로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ABC 조정을 받는 지금은 이제 하락이 시작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RSI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다만 테슬라도 그랬고 아마존도 그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금요일 날 여러분들 밤중에 늦게까지 계셨다 그러면은 다우나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500포인트씩 추락하는 그런 꼴을 보셨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깨보니까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길다란 수렴이 나타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다소가 밀린다는 게 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래쪽에 수렴이 달렸으니까 살짝 반등은 혹시 하락폭을 줄이거나 살짝 반등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뭐 전반적으로 흐름상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조정 양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빠지는 이걸 갖다가 하락의 끝, 조정 파동 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반등이 더라도 근데 ABC 파동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B를 몰라도 이것이 새로운 상승세를 의미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근데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타날지라도 그거는 반등파에 불과하지 아직은 좀 상승을 말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테슬라였고요. 자, 이 아마존 마찬가지로 아마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애플인데요.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모양이 다 똑같죠. 보세요. 이게 테슬라입니다. 4월 전에 고점에서 버벅 밀렸죠. 이게 아마존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버벅 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플도 고점에서 9월 2일 고점부터 버벅 밀렸습니다. 어제는 4월 동안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래쪽에 수렴이 달린 것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초에 혹시 반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반등을 따름이고 전반적인 추세가 바뀌었다고 이게 뭡니까 상승세로 다시 시작된다고 말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변수들 예컨대 다우 지수거나 또는 나스닥이거나 또는 S&P 지수거나 뭐 주초에 살짝 반등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시장의 흐름을 바뀌기는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가 시간에 걸려서 밀렸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에 대한 오버밸류, 과대평가됐다는 그 우려감을 여전히 잡아내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조정이 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되네요. 자,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 먼저 유로 환율입니다. 유로 대 달러 환율, 유로입니다. 유로의 경우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기로 그동안에 유로는 뭡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고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에 RSI는 내려가는 이런 전형적인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죠, 그죠? 그리고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다음에 결국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고 해서 항상 무조건 반드시 밀리는 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예컨대 이게 이때를 본다면 예컨대 이 두 개의 고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개의 고점은 RSI 고점은 낮아지고 있으니까 전형적인 다이버전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기로도 다이버전스니까 밀리지 않겠냐라고 여기다 그려놨는데 실제로 유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떨어지기는 그냥 더 올라갔다고요. 그렇죠. 약간 밀리는 척 하다가 오히려 고점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 다이버전스가 틀린 거 아니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떨어질 확률은 점점 농축되고 있다는 거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환율이 또는 주가가 무시하고 이 위를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결국은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치면서 RSI가 다시 돌아설 때 그때 상승하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추락하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은 다이버전스가 쌓여갈수록 하락할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거니까 말씀드렸듯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워드 포텐셜과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본다면 다이버전스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는 것은 어떤 유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고점을 갱신하는 것은 그만큼 점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욱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밀리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원 근처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현재 달러 대 엔화 환율인데요. 달러 대 엔화 환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달러 대 엔화 환율의 경우에는 RSI는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는 다이버전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올라가는 거죠. 현재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유로는 아직까지 이 유로입니다는
유로는 아직까지 구름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달러 대 엔화 환율의 경우에는 구름 근처까지 왔죠. 그래서 구름을 태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07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잘못하면 엔화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소위 기술적 분석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베가 결국은 이제 그 건강상의 이유로 수상을 그만두고 누가 될지 아마도 현재로 봐서는 아마 스가가 수상이 될 총리가 될 공산이 거의 70% 이상이 될 거로 사람들 알고 예상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튼 간에 아베가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아베노믹스가 흔들리면서 전반적으로 엔화가 조금 약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달러 대 엔화가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일단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이미 전환선이 기준선을 넘어선 상태이고요. 그죠? 환율은 주가가 바로 가격은 구름을 태클하고 있고 후행 스팬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조금 올라가면은 후행 스팬은 캔들 위로 올라갈 태세이고요. 그러다면은 추세가 하락세였다가 상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로화 환율은 떨어질 것 같고 달러 대 엔화 환율은 오를 것 같아 보인다면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똑같은 이야기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는 있으나 RSI는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괴리 다이버전스지 않냐. 그죠? 그래서 다이버전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환율은 내려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약간 이 점에서는 91.79까지 왔다면 다이버전스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더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리스크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구름까지는 올라가려고 노력해 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도 굳이 말한다면 환율은 근데 내려가고 있는데 RSI 곧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역시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도 다이버전스가 엿보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구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 저 구름을 넘어서서 1200을 넘어서서 1210원, 20원까지 갈 거라고 저는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달러 약세론자예요. 원화 강세론자예요. 원화는 롱텀으로 본다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차트가 좀 더 일목으로 봐서 좀 더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크게 볼까요? 요 전환선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돌아섰죠. 전환선 상승과 돌아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마도 내일쯤 되면은 월요일쯤 되면은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만날 것 같네요. 그렇죠. 아마도 이렇게 크로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환선이 이었을까요? 전환선이 먼저 올라가고 있고 두 개가 만나고 나서 후행 스팬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후행 스팬의 환율 종가격인데 올라가면은 이제 후행 스팬은 캔들 안으로 들어갈 것 같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캔들을 넘었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지행 스팬. 그 다음에 구름이니까 물론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구름을 넘어선다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니까 이 두 가지 단계 또는 세 가지 단계 정도로 그칠 거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전환선이 돌아서고 기준선 전환선이 소위 크로스 됐으니까 된다면 환율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려고 노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가 상승한다면,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면 결과적으로 가서 우리나라 달러 대 주가 지수의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 봐서는 그다지 썩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이야기를 해보죠. 코스피 지수의 그 파동 카운팅 이때까지 잘 해오고 있죠. 1, 2, 1, 2, 3, 4, 5, 3까지 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 조정을 보이고 다시 1, 2, 3, 4, 5까지 다 갔지 않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로 보고 있습니까? 조정 장세로 보고 있죠. 그죠? 조정 장세. 그래서 물론 여기까지가 조정이고 다시 올라갔으면 아주 좋은 시나리오겠습니다만은 약간 상승의 사이클이 그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하나의 상승 사이클이었는데 그 조정이 달랑 이렇게 끝나기는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조정은 좀 더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3이고요 4였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3이고 이까지가 3이었고 이게 4였는데 이 4번 파동조차도 큰 하나의 사이클 안에 4번 파동조차도 기간이 한 달까지 아니겠습니다. 여간간 한 근 20일 이상 이어졌는데 이게 달랑 요까지를 조정 끝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큰 상승 사이클의 조정을 이거로 끝이라 보기에는 너무 짧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전히 우리는 큰 2번, 큰 1이 끝나고, 그죠? 큰 2번 파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조정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좀 더 밀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다음 주에도 뭐 조정이 예상된다. 여전히 조정 파동일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려드렸던 그 뭡니까? 제가 보는 관심 종목의 1번 순위가 뭐였죠? 현금이죠, 현금. 그죠? 현찰을 보유하는 것이 최고 같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개미들이 1조 2천억 이상을 매수해가지고 주가를 장중에 상당히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데 1조로 했었죠. 그죠? 그럼 누가 팔았느냐? 외국인들 연락에 팔고 기관들이 연락에 팔았죠. 그렇죠. 개미들이 연락에 샀죠. 개미들, 기관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예컨대 뭐 바이오주라든지 그런 코스닥 있는 종목들을 팔지는 않았을 거고요. 거의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을 거고요. 걔들이 결국 판 것이라 해봤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LG화학, 카카오, 네이버 이런 시가 관련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팔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다 샀느냐? 개미들이 샀죠. 근데 저는 그 시가총액 관련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다이버전스가 나타나시고 있지 않냐. 그리고 파동으로 봐더라도 5번째 파동이 다 만들어졌지 않냐. 지금부터는 조정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찬스가 있을 텐데, 그걸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그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카카오. 아이고, 잘못 쳤다. 카카오입니다. 그죠? 카카오. 다이버전스 나타나면서 고점에서 만들어지고 내리고 있는 3, 4, 5 중에서 3, 이렇게 하죠. 1, 2, 3, 1, 2, 1, 2, 3, 4, 3, 4, 그 다음에 5에 1, 2, 3, 4, 5. 그래서 더운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네이버. 마찬가지죠, 그죠? 네이버, 채널링으로 보더라도, 1, 2, 3, 4, 3, 그러니까 3이고, 이거 1, 이거 2고, 3이고, 4고, 5인데, 3에 1, 3에 2, 3에 3, 3에 4, 3에 5 해서 사실 34만 7천 원까지가 다 온 게 아닌가. 그러면서 RSI의 고점과 이 고점이 서로 안 맞으니까 다이버전스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이때도, 그죠? 이때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RSI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이버전스 아니냐. 근데도 그 이후에도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았냐. 그죠? 더 올라가지 않았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RSI는 더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이것도 다이버전스 아니냐.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더라도 주가는 계속 가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하죠. 하지만, 아까 똑같은 유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이버전스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파동을 세볼 때 예컨대 네이버 같은 경우 이때는 3번 파동이었고, 그죠? 이때는 3번 파동 안에 몇 번째 파동이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이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여튼간에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적극적인 매수,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LG화학이나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관련 상위 종목들을 외국인이 판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열심히 매수하는 것은 저는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미들이, 그죠? 그 주식을 다른 개미들이 열심히 사주면 우리는 고마운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 사람들이 방어해 주는 거니까, 그죠? 고마운 건데 그 일 우리가 발붙고 나서가지고 우리까지 발붙고 나서가지고 굳이 그 이왕면 던져서 그 떨어지는 주식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나중에 그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훨씬 낮은 수준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조정은 제가 경험으로 볼 때 조정 파동은 그야말로 길고도 지루합니다. 길고도 지루합니다. 우리가 종목 분석에서 보았던 허다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5분 파동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ABC 파동은 간단하게 수닥 끝나는 경우보다는 길고도 지루하게 여기 가시겠지 하면 더 내려가고 여기 가시겠지 하면 더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길고도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조정이 끝나리라고 성급하게 덤비면은 위험하다는 거죠. 하다못해 RSI가 사라 그러든가, 예를 들어서 RSI가 사라 그라,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은 RSI면 뭐 지표들이 아직까지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싸 보인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의 판단하는 이유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지수부터 마지막으로 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파동을 세보면 제가 다 그려놨는데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죠.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 5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1, 2, 3, 4, 5처럼 보이네요.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역시 조정일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더구나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RSI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다이버전스도 엿보이니 어차피 파동상으로 봐서도 5번째 파동인 것 같고 RSI도 다이버전스가 보인다 그러면은 코스닥이 근데 어제 상당히 많이 낙폭을 줄였다 하여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빡 날라가겠거니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정은 길고도 지루하니 그 시간을 잘 버티는 것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주장이기도 하죠. 내가 시가총액 종목보다는 오히려 시가총액과 별로 관계없는 종목을 짧게 현금비중 많이 늘리면서 소규모로 들어갔다가 빠져나갔다 하는 것이 전적으로 봐서는 타당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주간 전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